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미니멀 라이프는요,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살다 보면 삶의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 멘토로 모신 오순경 작가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 그림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최석화 작가로 다시 새로운 또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통 그림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미나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미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데 미술 감수, 전통화 디렉터, 네, 그런 거 했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그림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미술 감수, 전통화 디렉터,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동양화 작가들의 행보와는 조금 다른 결의 길을 걸어가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이름을 걸고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사극이나 이렇게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임금님 뒤라든가 중전마마 뒤라든가 궁궐 아니면 사가의 그 모든 그림이나 이런 인테리어, 지금으로 보면 인테리어죠. 그런 거를 이제 담당해서 시대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그림을 구성해주는 역할이 이제 미술 감수고요. 네. 전통화 디렉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특화된 걸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마마라든가 사임당 빛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네, 주인공이 화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물에 관계된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장치만 하는 거는 아니었고 등장인물의 어떠한 캐릭터에 맞게끔 네, 하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디렉터가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좀 특별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민화에 빠지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저에게 그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일찍 결혼을 해서 출산도 일찍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취미 생활이고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아파서 애 데리고 피부과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우연찮게 탁자에 그 잡지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너무 그림이 이쁜 거예요. 네. 이런 그림 나도 그려보고 싶은데 애도 있고 내가 시간이 있을라나. 그래서 그 잡지책을 들고 와서 거기에 이제 문의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좀 용감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그냥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찾아간 길이 이제 제 이 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민화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수업을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 없었으면 좀 힘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그림하면서 되게 행복을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온전히 내 시간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내 시간이잖아요. 네. 다 애도 재워놓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조그만 탁자 하나인데 그 탁자 안이 그냥 제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도 좀 많이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 재료를 사는 것도 재미난 게 보통은 옷 사려고
좀 주부들이 돈 모으잖아요. 재료비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재료를 사는 게. 네. 재료비를 따로 몰래 저축해서 그거 사러 나가는 그 기쁨. 그리고 거기서 또 완성되어 가서 또 칭찬받는 거. 네. 칭찬 되게 받고 싶은데 칭찬받을 일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유 잘한다 하고 하니까 그냥 그 우쭈쭈에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여기에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 삶을 살게 해준 그쵸? 그 계기가 민화였다고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저도 그렇지만 민화라고 하면 그냥 전통 미술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민화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민화라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림이 이쁘고 좋아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림을 하면서 이거 진짜 너무 매력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네. 아니 이건 추상화도 아니고 우리는 옛날 그림이라고 하면 뭐 박물관에서 보거나 뭐 미술관이나 TV에서 시청자로서 그냥 봤을 때는 그게 이렇게 너무 어렵거든요. 저거 뭐지?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옛날에 뭐 까치와 호랑이 등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학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해학적이다 못해 나 정말 얘 왜 이러니 이 정도예요.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고 우리나라 호랑이는 발톱을 드러낸 호랑이가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고 애들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네. 웃고 있고. 네. 호랑이가 왜 저렇게 내 어리 빠진 애처럼 저렇게 그려놨나. 근데 그게 너무 그런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리다 보면 아주 이제 신기한 건 우리 그 전통 그림만 그런 것이 있는데, 되게 암울한 시대에 가장 해학적인 그림이 나와요. 그게 이제 민족성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의 매력이 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 호랑이하고 그 인물, 그 등장하는 그런 소재들이 저를 정말 웃게 만들었어요. 네. 재밌고. 그러한 매력이 있어서 아마 민화에 제가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민화에 푹 빠진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네. 제가 오프닝에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 민화와 미니멀 라이프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 민화는 궁중회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궁중회화라고 하면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겁죠. 네. 그리고 엄중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런 궁중회화에서 하나씩 이렇게 빠진 그림이 민화예요. 그 무게들이 빠진 게 이 민화인데 네. 그 임금님 뒤에 걸치고 중정마마 뒤에 걸치고 그 모든 궁중 행사에 걸쳐졌던 그 그림들은 굉장히 진채라고 해서 진한 채색이거든요. 네. 그런 진한 채색에서 사가로 왔을 때는 그 진한 채색은 비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에 떠도는 꽃즙 내고 네. 그걸 명반에 섞어서 색을 내고 그런 식의 아주 힘이 빠진 그림이 민화예요. 그래서 제가 궁중회화도 다 하고 민화도 다 하고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뭐 초상까지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불화까지도 다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전통적인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진정 힘이 빠진 그림. 정말 이게 더 이상 갈 수 없다. 네. 진보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힘이 빠지고 추상에 가까운 그림이 된 게 민화거든요. 네. 그거에 굉장히 매력을 더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뭐 시집살이 하면 뭐 눈 뭐 가리고 3년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골퍼들은 힘 빼기 3년이라고 또 하고 네. 뭐 야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나 모든 것들이 힘 빼기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의미를 주는 건 그만큼 무게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힘이 든 거거든요. 근데 그 무게를 다 빼고 군더더기를 다 빼고 그야말로 정말 해피한 거. 그것만 느끼게 해주는 게 그게 민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을 하면서 많은 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삶이 많이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두렵다고 하면 예전으로 가서 그걸 먼저 인정하시고 언젠가는
아, 그거였는데 하면서 그 원초적인 그 무엇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연 주제가 인생 네. 다이어트라고 들었습니다. 네, 인생을 어떻게 다이어트 할까요? 아, 참 몸도 다이어트 하기 힘든데 그렇죠. 인생마저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 네. 아, 또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힘들고도 먼 이야기죠. 네. 인생을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일강인데 네. 인정을 하자. 그것이 아마 저의 제 일강이에요. 상대방, 뭐 저희 아주 가깝게는 부모님, 뭐 자제분이 있으면 자제분, 남편분이 있으면 남편분, 부모, 형제 뭐 다 합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처음에 못했기 때문에 내 욕심만 좀 부려서 왜 저렇게 안 되지? 뭐로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거를 좀 주입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접현하자고 그냥 그랬던 것 같은 게 지금은 되게 후회스러운데 그런 인정을 하는 게 하나씩 벗겨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벗겨내져야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말은 쉽지 뭐 그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네. 사람은 어떠한 그 시점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아니고 부지부식간에 오더라고요. 딱 그게 왔을 때 내가 그랬구나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느끼려면은 본인도 내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내려놔야지 이런 거 좀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야 가능한 거고 네. 그냥 무쇠처럼 가만히 있다가 딱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스스로한테 의문이 있고 물음이 있고 스스로한테 생각하는 그 어떠한 빈 시간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겠죠, 앞으로. 네. 쉽게 살려면. 그 인정하는 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네. 어느 정도 내가 수련이 돼 있어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그렇죠. 돼 있어야도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네. 저는 예전에 한참 좀 저 스스로가 강할 때. 네. 그럴 때 친구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여러 사람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정말 원더우먼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가 돼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출을 안 해요, 일단.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제가 쫙 둘러봤을 때 좋아. 이래야 나가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음식도 차차차차 차려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이걸 집에서 먹다니 이렇게 돼야 밥을 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복닥거리고 살았겠어요. 시장을 뭐 매일 가고 뭐 하여튼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유로운 시간이 어딨어. 이거 하다 보면 벌써 12시, 1시인데 저는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한테 되게 저를 학대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절에 한번 데려가 봐 주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종교 없었고 또 제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저와 같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친한 분도 아닌데 그분이 이제 그러신 분이라고 하니까 저 좀 한번 데려가 보세요라고 용기를 내어서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또 흔쾌히 그러면 같이 가자 이래서 저를 이제 동화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열차를 타고 갔어요. 네. 갔는데 그때 저에게 도암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저를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인데 저에게 그 절을 해보라고 이렇게. 근데 전 절할 뭐가 절이에요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같이 가신 분들이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날 처음 제가 배우고 그로부터 쭉 이렇게 저 혼자만의 그 어떠한 숙제처럼 처음엔 그 과제를 받은 거죠.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또 그 저의 강박관념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한 2년을 안 쉬고 그렇게 쭉 꾸준히 하다가 보니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저의 일상이 돼버렸죠.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저 혼자만의 그 가만히 있는 시간과 몸을 쓰는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워지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이런 게 어떠한 저에 대한 반성의 시간들이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가 좀 바뀌어지는 어떠한 시간들?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질풍노도와도 같은 많은 사람들과의 부닥김이 있었죠. 그 이후로 좀 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감사한 일이죠, 엄청. 네. 네. 인정하기가 사실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을 하신 거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 인정하기가 어떻게 또 적용이 될까 뭐 이런 고민, 걱정도 되는데. 이제 한번 본인이 좀 느껴야 되는데. 네. 저도 지금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게 맨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거의 못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는 저희 남편이 저를 좀 많이 바꿔놓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본인이 거의 희생양인데 좀 덤덤하고 말도 조근조근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수더분하고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언제 한번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너한테 상처 안 받는, 그러니까 지금도 받고 있는데 마음에 그걸 안 받는데 3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3년이 걸려? 내가 언제? 그랬더니 아니 너는 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뭘 하면 이렇게 하고 본인이 그 열심히 준비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본인이 좋아서 했는데 그 좋아해서 해가지고 그거로 다 좋으면 그만이지 왜 그거를 상대방한테 저렇게 원하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쿨해도 너무 쿨한 거죠. 그리고 너무 센서티브해도 너무 센서티브한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기다려줬어요, 저를.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왜 나 기분 나빠? 이러이러해서 그랬어 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멋있는 남자가 나온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런 사람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그랬더니 툭 하면서 저런 사람도 굉장히 멋있는 여자고 여신 같은 여자랑 만나고 싶을 거야. 그냥 보통 여자 말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보통에 평상시에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왜 그치 남자라고 안 그러겠나. 왜 여자만 그렇게 원할까. 남자도 다 그렇게 원할 텐데. 근데 보통 때 같았으면 기분만 나빴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했던 그 말들이 저도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싸해지면서 되게 미안하다. 그런 것도 저렇게 좋게 좀 애둘러쳐서 얘기하는구나. 나는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불현듯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용모 내지는 뭐 어떠한 실수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 노력을 내가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갑자기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좀 철이 드는, 그전에는 막 제 맘대로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순간에 불현듯 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한테도 되게 상대방에 대해 고마워할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어느 정도 마음을 이렇게 좀 여유로워졌다 그러나 나이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누굴 인정하거나 누구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인정하는 거를 함으로써 사실 가장 편안한 건 나 스스로겠죠. 저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정이 아니었어요. 저가 성격이 그게 모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따지기도 싫고 2번 얘기하기도 싫고 그냥 이러니까 그래 인정. 그냥 딱 이랬어요. 요새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뭐라고 막 인정. 그리고 딱 그게 돌리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이 아니고 무시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래 인정.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진정한 인정이 되면 그래 너 인정해. 맞아. 그래 내가 미안하고 아니면 야 너 인정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돼요. 인정하고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려요. 그게 되니까 하나씩 저를 누르고 있던 게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얼마나 포장을 하고 살았나. 그냥 왜 그랬을까.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거 안 알아줘요. 미워만 하죠. 상대방이 제가 포장할수록 그 사람은 그때는 맞아. 그래 이러는데 돌리면 쟤도 또 뭐 있겠지. 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안 해주고 저거 다 포장인 거 다 들켜요. 제가 포장인 거 상대방이 더 잘 알거든요. 네. 한 번 포장하면 그들은 2번, 3번 포장한 걸 들키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순간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포장한 게. 뭐하러. 안 그래도 어차피 다 들킬 거 그러지 말걸.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저도 그땐 최선이었어요. 네. 사실은. 그게 저의 저 인격이나 제 수양이 그거밖에 안 돼서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때 나한테 상처 줬는데 그도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저 편하려고 좀 합리화한 건데 그도 그때는 최선이었겠다. 그래서 내가 왜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나만 손해지. 원망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자. 그때도 최선이었겠거니. 그러고 나니까 조금 저가 많이 덜어지더라고요. 그 무게들이.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게 아마 말이니까 쉽지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실습처럼 버릇을 들여야 돼요. 네. 자꾸 주입식으로 자꾸 최선이었겠거니 이러면서 자꾸 버릇을 들이면 그게 이렇게 습이 돼서 네.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보니까 저는 또 아무 걱정이 없고 너무나 즐거워만 사는 사람 같지만 저 또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습이 돼서 조금은 편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었던 인정 같은 거 있을까요? 자식이죠. 가장 힘든 거는 저는 남편보다는 자식인 것 같아요.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남편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무시도 돼요. 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되는데 걔 자식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지? 아니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참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천불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번은 그 친구 입장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 입장에 역지사지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역지사지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역지사지해도
나는 저 때 안 그랬는데 언니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참 남들이 보기에 순하고 착하고 뭐 그렇대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욱심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일수록 욱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욱할 때를 보면 뭐야 저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힘든데 저는 그럴 때 그냥 전 자요. 저는 그게 안 되면 자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어떻게 잠이 와? 잠이 와? 이렇게 할 것 어떻게 잠이 와? 나는 자. 그냥 노력해서 많이 먹고라도 자고 난 자. 그때를 피해 나는. 왜냐면 그때 요만큼 자고 나면요 사람이 그게 좀 없어져요.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 뭘 하든 한참 웃을거리를 만들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간을 몇 시간을 좀 지나야 돼요. 그때 같이 부딪힐 일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매몰찬 말을 뭐든지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를 한 번은 참아요. 절대 여기서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에서 나가는 순간 되게 후회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연습. 근데 그걸 참으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는데 그때만 벗어나는 거. 그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때는 나를 이렇게 좀 멀리하면서 절대로 입 밖으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 처음에는 저 입 밖으로 뭐 엄청 내뱉었죠. 엄청나게 거의 래퍼였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수습도 안 되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나중에 흠만 잡히고 내 스스로도 나를 자책하게 되고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때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가장 힘든 거를 좀 지켰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다들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연화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네. 연화도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연꽃이 많은 그림이다. 환한 그림이고 이쁜 그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자식이 참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그림들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상징성이 다 있어서 그림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림은 읽는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림은 보는 그림이 아니고 읽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가 다 있고 등장하는 이 모든 것에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연화도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시원하니 뒤에다 그냥 펼쳤으면 좋겠네 이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기 그림에 저 핑크색으로 이렇게 늘어진 것들이 있어요.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엽기라고 해요. 지금 연화의 꽃은 우리가 다 아는 연꽃이지만 연꽃 말고 있는 그걸 엽기라고 하는데 그 엽기는 모든 고난을 마치고 공부를 끝내다 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엽기라고 꽃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화인 이 연화는 화중지군이라고 해서 군자의 꽃이에요. 이 그림의 보통은 연화도에는 보통 그 연과라고 하는 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연과가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건 도금 그대로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그림 맨 위에는 갈대가 있어요. 네. 갈대는 임금님이 주는 밥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을 하면 네. 모진 고난을 다 겪어서 공부를 마친 연후에 연이어 과거에 급제해서 임금님의 밥상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장원급제 그림이에요. 네. 근데 장원급제도 그냥 만이고 이 그림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이어 자손 대대로 나만 아니고 내 자손 내 자손 내 자손. 그래서 굉장한 마지막 욕심이 부여된 그런 그림인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참 자식은 맘대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 끝나기 전에 자기 자손 잠들기 전에 이 연화도를 펴요.
다음날 과거를 잘 보고 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면서 만족하면 됐지. 뭘 그렇게 그림이 끝난 이후에 것까지 내가 걱정을 할까. 네. 자손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 준 행복이 이만큼인데 그 잠깐 말 좀 퉁퉁 걸었다고 내가 이만큼 상처받을 일인가. 그러지 말자. 너는 나에게 이 나이까지 이만큼 자라준 거로 됐어. 그거로 너는 나에게 할 일은 다 했다. 네. 그냥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굉장히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욕심이 많이 줄었죠. 꽃 숫자가 줄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이거는 아까의 연화도는 전통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걸 원해서 했던 그런 그림들을 그대로 그린 거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그 그림 연화도를 생각하면서 연꽃을 생각하면서 나름 저의 자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연화문으로 정해서 제가 따로 현대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런 연화의 마음으로 문을 연다면 그 문이 열어서 어떤 세상이 또 펼쳐질지 모르지만 네. 그게 좋은 세상이든 나쁜 세상이든 내가 이 마음을 갖고 가면 나쁜 세상이더라도 좋은 세상일 것 같은 거예요. 네. 우리 그림이 바보 같은 호랑이지만 바보 같은 호랑이를 봤을 때 내가 좋으면 좋은 호랑이에요. 맞아요. 네, 그쵸? 근데 사람들이 아니 맹수의 호랑이를 왜 저렇게 희말이 없이 저렇게 바보같이 그렸지? 기분 나빠. 이러면 걔는 기분 나쁜 호랑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인생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물건부터 버리게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나를 내가 다스리질 못하니까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니까 좀 뭐든지 좀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안을 정리하게 되고 청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길을 찾지 못할 때는 뭘 해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림을 하면서 많은 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삶이 많이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색을 다루면 원색을 다루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노랑을 보면 노랑을 봐야 되는데 뭔가 더 섞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섞고 검은색도 조금 넣어보고 파란색도 조금 넣어보고 이런저런 색을 넣다 보니까 노랑이 안 나와요. 노랑이 아니고 놀이 딩딩한 색이 나오더라고요. 파란색도 그냥 파란색으로만 보면 되는데 거기다 또 뭘 섞고 뭘 섞고 뭘 섞다 보니까 그냥 푸르 딩딩한 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를 보려고 하면 있던 거에서 자꾸 벗어나서 하나씩 떨궈내면서 때를 베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제가 자꾸 뭘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색을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나 옛날에 그 색깔 어떻게 했지?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면 또 뭘 더하고 또 뭘 더해서 더 이상한 색이 나와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처음이 뭐였느냐. 그 처음이 뭐였느냐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걸어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 노랑이었던 거 그냥 하나만 쓰면 될걸. 내가 굳이 4-5가지를 섞었구나. 그 원래 그 빛나는 그 색을 잊어버리고 다른 색을 섞어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속에 보석이 다 있는데 이건 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한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다 누구나 보석이 있는데 왜 그거를 분탕질을 쳐서 흙탕물을 만드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그 하나의 원석을 갖고 그걸 보면서 쫓아가서 그걸 뭐 내 거로 안 해도 되죠. 보기만 해도 그게 내 길을 밝혀줄 텐데 그거를 그냥 믿지 않고 잊어버려서
자꾸 이상한 막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안막 같은 처럼 되거든요. 새카맣게 돼버리니까. 내가 만약에 두렵다고 하면 예전으로 가서 그걸 먼저 인정하시고 그 덧붙여놨던 그 때들을 하나씩 벗겨내시면 언젠가는 아, 그거였는데 하면서 그 원초적인 그 무엇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절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좀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절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거의 숙제와도 같이 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모르고 그냥 절만 했어요. 절만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주문이 하루에 500배였었거든요. 근데 절이라는 거를 모르던 사람이 하니까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겨낸 거는 사실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피부가 엄청 고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그걸 왜냐면 한 번에 500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에 끊어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여름에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또 겨울에도요, 집안에서 하고 나면 막 너무 막 숨이 차고 땀이 막 흘러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저의 이런 그런 리듬이 좀 깨지면서, 그건 깨졌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건강해지고, 땀을 배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좀, 그때 좀 배고 같다는 소리 좀 들었었어요. 아주 옛날이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이런 좀, 물론 마음 수행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처음에 할 때는, 왜냐면 마음 수행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건강 지킴이로, 건강은 굉장히 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욕심내서 처음에 좀 많이 했어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좀 몇 년 계속 지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아까처럼 그런 인정도 좀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막 욕심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움직임이 현대인이 잘 없다 보니까 그냥 많이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처음에 하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절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 잘 안 움직이시는 분. 운동량이 아주 없는 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저는 밥도 잊어먹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몰입돼서요. 이렇게 알람 시계까지 해놔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배고프지 보면은 어두워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좀 다시 뭐 귀찮고 나가려니 이렇잖아요. 집안에서 한 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재료나 공간도 필요 없으니까 조그만 쿠션 하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로 그리고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뭐 내지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런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소화 잘 안 되시는 분. 소화는 정말 잘 됩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전문의가 아닌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말하자면 제 뭐 경험이니까 소화 안 되고 할 때는 일부러도 해요. 저 좀 뭐 많이 먹거나 이러면 일부러 좀 운동 삼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좀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움직임이 없으신 분에게도 이렇게 절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뭐 108배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는 보면은 뭐 당연히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체 리듬을 찾기 때문에 마음도 좀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겠죠. 108배를 하고 나서 그냥 108배하고 탁 이렇게 뭐 어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좀 하잖아요. 후 하고 창문을 이제 좀 처음부터 열고 시작을 하는데 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앉아서 조금 한 10분 정리를 해요. 나 오늘 뭐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나 그러고 만약에 반성도 하죠. 어제 그런 거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자고 났으니까 그거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잊어먹기 전에 또 잊어먹거든요.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뭐 오늘 전화 드렸어야 됐는데 전화 못 드렸으니까 전화 드리자. 그걸 이제 쭉 한번 제가 이렇게 저의 오늘의 일상을 정리하죠. 그러면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정리한 거하고요. TV 보다가 나 뭐 잊어버렸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를 정리하죠. 하루의 저를 정리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많은 도움이 돼요.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네.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좀 알게 됐습니다. 오승경 작가님께서 다음 주에도 또 강연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에는 이제 그 인생의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인정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유연하자. 유연하자. 예. 이 강은 유연하자로 제가 정했습니다. 네, 인생 다이어트에서 인정하자 다음으로 유연하자. 네네네. 다음 주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고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